그 11년 전에 윤석열 검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인이자 노무현 대통령의 따님이셨던 정연 씨가 이제 2009년 그리고 2012년 두 차례에 걸쳐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네. 뭐 변호사님한테는 뭐 깊은 상처 같은 것일 수도 있겠지만 오래전 일이어서 이제 시청자들 기억이 가물가물할 수가 있어서 변호사님께서 어떤 내용으로 부인이 조사를 받았는지 간략하게 그냥 짧게 한번 얘기를 좀 해주시면 이야기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그 기억이 가물가물하신 게 좋고요. 가능하면 뭐 기억이 아예 없어지는 것이 제일 좋죠. 예, 왜 그러냐면은 네. 비록 제가 수사를 받지도 않았고, 네. 하지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네. 저도 수사 대상이었고, 네,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그 노무현 대통령과 관련한 모든 사람들은 다 수사 대상이었고, 네. 저도 뭐 참고인 조사도 받아봤고, 뭐 피의자 조사도 받아봤고 다 했으니까요. 네. 모든 것을 다 그 변호사가 별걸 다 해봤습니다, 진짜. 그 증인으로도 해석해봤고, 네. 하여튼 그러한 과정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노무현 대통령께서 돌아가시기 전후의 그 과정들은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 사실상 뭐 고통의 시간이었죠. 네. 예, 고통의 시간이었고, 사실 제 아내도 그러게요. 그 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뭐 어떤 때는 그 살아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때가 사실 좀 있습니다. 예, 있고. 이게 아무튼 이제 그때 검찰 수사 내용은 이제 뭐 부인께서 외환 밀반출을 해서 미국에 이제 저택을 구입했다, 집을 구입했다 이런 정도 내용이에요. 예, 그런 거. 예. 근데 이게 이제 2009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함으로써 사건이 종결됐단 말이죠. 근데 이게 3년 뒤인 2012년에 다시 조사를 받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게 먼저 이제 당시 보수 언론이 이제 부인의 그 외환 밀반출 의혹을 제기하고 그런 다음에 검찰이 수사에 나서고 이게 이제 전형적인 검언 유착의 전형적인 패턴으로 진행이 됐거든요. 예. 예. 근데 어떻습니까? 이게 왜 그러면은 3년 뒤에 이미 종결된 사건이 왜 3년 뒤에 다시 떠오른 걸까요? 그 이유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그 수사를 지휘하고 네. 실제 했던 그때 당시 윤석열 검사겠죠. 네, 그렇죠. 최종적으로 기소한 사람이 윤석열 검사고, 네. 2009년과 2012년 당시에 수사를 지휘하고 했던 실제 했던 검사가 윤석열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 검사일 테죠. 2009년 당시에도 그 저희 장인어르신께서 5월 23일 날 돌아가셨는데, 그렇죠. 예. 예, 그때 제 처가 그 직전에 조사받은 사람이 제 처입니다. 예, 제 처였고, 제 처도 그때 조사를 받은 직후에 사실은 그 큰 충격을 받고 병원에 입원도 했었고요. 입원도 했고 퇴원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돌아가셨으니까요, 어르신께서. 예, 그런 상황이었고, 그 후에 좀 징조도 조금 있었습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징조가 어떤 게 있었냐. 예. 그러니까 수사는 2012년에 받았는데, 돌이켜보니, 지금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나는데, 네. 그때 저희 가족이 2009년을 지나 2010년 말에 대전으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예, 대전으로 이사를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을 한 이유가 뭐냐면 그때 집안에 그러니까 저희 집 안이 아니라 저희 집으로 그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찾아오거나 예, 그런 일들이 좀 많았고 그때 가족들이 굉장히 좀 걱정이 좀 돼서 제가 사회생활을 정리한다는 의미에서 그때 서울생활을 정리를 하고 대전으로 간 적이 있어요. 예, 아마 그 일의 연장선일 거로 봅니다. 그리고 대전에 가서도 한 차례인가 아마 제가 근무하는 사무실로 어떤 그 편지가 왔던 것을 기억합니다. 예, 그 내용은 정확한 기억이 나지는 않는데 아마도 제 기억으로는 정확한 기억이 아닙니다. 아마 그때 2009년 당시 수사 상황을 언급하면서 다시 무슨 일이 벌어질 거라는 암시를 줬던 그런 편지를 기억합니다. 예. 그리고 2012년에 들어와서 그리고 제 셋째 아이가 2012년 3월에 태어났는데요. 2012년 3월에 태어나기 전에 다시 서울로 이사를 왔습니다.
예. 서울 이사를 왔고 이사를 오자마자 이제 한 달 만에 그렇게 된 겁니다. 다시 수사가 개시가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공교롭게도 재수사가 된 게 4.11 총선을 한 달 앞둔 시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희 기자들의 감각으로 보면 이거는 이제 정치적 기획 수사 냄새가 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예, 어떻습니까? 2012년 4월 11일 날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2년 그때 12월 아마 19일일 텐데 네. 12월 19일 대통령 선거가 있었을 겁니다. 네. 그 해에는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도 있고 그리고 대통령 선거도 있는 선거의 맞아요. 해였죠. 예. 올해가 2024년인데 올해 2024년 4월 10일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예. 이제 지금 이제 1월 지금 말로 되어 가고 있고 예. 곧 있으면 2월이 되어 예.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지금 올해 2월에도 무슨 일이 있을 수가 있겠죠. 예. 그게 이제 두 차례 조사가 전부 다 이명박 정부에서 이루어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아시겠지만 뭐 노무현 대통령이 또 이명박 정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뒤에 또 스스로 목숨을 이제 끊으셨고 그런 이명박 정부가 곽 변호사님한테 좀 어떤 기억으로 남습니까? 물론 당연히 기억하고 싶지 않으시겠지만 기억은 해야겠죠. 기억은 분명히 하고 있고요. 아, 예. 네,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 모든 행동들을 다 기억하고 있고요. 예. 제가 가끔씩 이제 쓰는 표현인데, 네. 그 이제 사실 법이라는 것은 원래 사람의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돈의 문제 해결하는 것이고, 권력관계 문제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법이라는 것이 사법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하는 측면도 있지만, 그것이 권력의 수단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 맞아요. 역사의 교훈이죠. 이명박 정부에서 사법 행위들을 특히 수사 행위들이 어떤 식으로 벌어졌는지 국민들도 기억하고 계시고 그 당사자였거나 그 당사자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부인을 수사했던 검사가 윤석열 검사지요? 그 모든 과정에 관여를 했는지 아니면 최종에만 관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종적으로 공소장에 표시된 사람은 윤석열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게 이제 책에도 보면 나옵니다. 곽상원의 시선이라는 책에 보면은 곽 변호사님 집으로 도착한 우편물 이게 이제 그 우편물이 공소장인데 공소장을 작성한 사람으로 검사 윤석열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었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이제 그 공소장을 작성할 정도면은 수사에 상당히 관여했다라고 보는 게 상식적이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예. 당시 윤석열 검사는 대검 중수부 즉 최고의 특수부 수사 부서죠. 그 대검 중수부에서 제1과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대검 중수 2과장을 지냈죠. 그 전까지 혹시 윤석열 검사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 수사를 받기 전까지? 윤석열 제가 검사를 아는 것은 네. 제 연수원 동기이거나 네. 제 뭐 선배이거나 네. 후배이거나 저도 변호사니까 그런 사람들로만 좀 알고 있었는데 네. 이게 그 수사 대상으로서 그러니까 이제 제가 수사를 받는 사람으로서 혹은 수사를 받는 사람이 변호인으로서 가게 된 것 사실은 처음이죠. 예. 근데 공교롭게도 이제 부인이 검찰 조사를 다시 받게 된 2012년도에 셋째 아이가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셋째 아이가 태어났잖아요. 그럼 임신한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은 건가요, 혹시? 제가 그건 좀 기억을 좀 다시 좀 정밀하게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네. 제 셋째 아이가 3월 30일생입니다. 2012년 3월 30일생인데 그때 그 1월 아마 하순부터 네, 1월 하순부터 아니면 2월 초순부터 그 언론에 대대적인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을 겁니다. 네. 하나씩 거의 매일매일 나왔을 테니까요. 그리고 그 구체적으로 조사를 서면 조사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네. 몇 차례 조사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예. 아마 서면을 여러 차례 오고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임신 상태에 받았을 수도 있고 그리고 애를 낳은 다음에 또 조사를 받았을 그렇습니다. 수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은 그 힘든 상황에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겠네요. 그럼요. 수사 그럼요. 과정이. 그럼요. 예.
그 이제 곽 변호사님 직접 부인의 변론을 직접 맡으셨는데 그때 그럼 윤석열 검사를 직접 만나셨나요? 윤석열 검사를 만난 적은 없습니다. 아 직접 만난 적 없고 예. 그냥 그 밑에서 이제 수사를 일선에서 실무적으로 하는 검사만 만났겠군요. 제가 만난 검사는 사실 2009년, 예. 예. 2009년 노무현 대통령께 돌아가시기 전에 예. 그때 만났던 검사들이 다입니다. 직접 만난 검사들. 그러면 12년도에는 어떤가요? 12년도에는 제가 직접 만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 그 결국 이제 뭐 부인은 2013년도에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그것이 이제 최종 확정이 됐어요. 근데 예, 항소했다가 취하했다라고 책에는 적혀 있습니다. 예. 예, 그 이유가 뭔가요? 사실 항소를 할 때는 항소하는 또 이유가 있는 것이고 네. 취하를 할 때는 취하는 또 이유가 있는 것인데요. 네. 예, 예. 항소를 할 때는 그 판결에 불복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네. 취하를 할 때는 불복해서 시간의 고통의 시간을 더 늘리는 것이 고통의 시간을 더 늘려서 고통을 감수할 수 있으면 혹은 다시 그 회복할 수 있으면 지속을 하는 것인데 그리고 지속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고요. 없다고 판단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때 2012년 네. 대통령 선거에서도 그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지 못했고 네. 예. 박근혜 후보가 예, 당선됐죠. 박근혜 후보가 당선이 되었고 네. 그 이후에 이제 그 여러 가지 사정들 그러니까 그 변호를 저만 했는데 저만으로 끌고 가기도 어렵다고 판단을 했고 제 안에도 더 이상 버틸 수 있는 힘이 없다고 판단을 했고 예, 아마 더 진행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예. 자 이제 그 윤석열 검사의 수상한 뉴욕 행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제가 이제 2012년도 6월에 썼던 기사와 직결된 사건이고요. 저는 최근에서야 이 미스테리를 사실 개인적으로는 풀게 됐는데 예. 당시 저는 윤석열 검사가 장모 관련 사건에 개입한다는 진정 사건 때문에 대검에서 감찰을 받고 있다는 기사를 단독으로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윤석열 검사가 지금의 김건희 여사와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시기였죠. 제 기사를 보면 일각에서는 윤석열이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미국으로 출장 간 것에도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라고 쓴 대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자료 화면으로 올려진 그 기사를 보시면 그런 대목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검사가 세계은행에서 주최한 반부패의 참석자 출장을 갔는데 정현 씨 관련 수사가 끝나지 않았고 중수 과장이 반부패 회의라고 하는 굉장히 큰 회의에 참석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라고 하는 이제 지적이 검찰 내부에서 나왔어요. 그걸 전하는 게 이제 제 기사의 뒷부분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윤석열 검사가 반부패 회의가 열린 워싱턴에만 머물지 않고 뉴욕에도 갔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렇다면 왜 윤석열 검사는 뉴욕에 간 것일까? 이제 이 의문에 대한 답을 곽상은 변호사님이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본인과 관련된 사찰 문건에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봤을 때는 사찰 문건이고 국정원에 봤을 때는 이제 일종의 정보 문건이죠. 정보를 그렇죠. 보고한 문건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먼저 이제 물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그 국정원 사찰 문건을 어떻게 받아보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저도 일반 국민이기 때문에 사실 모든 사람이 다 일반 국민이죠. 그렇죠. 예. 일반 국민이 국정원의 사찰 대상이 된다는 건 사실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사실은 그러게요. 그 생각만 할 수는 있어도 실제로 그런 문건이 존재한다는 건 사실 알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근데 제가 그 우연히 이제 그런 시민 단체 명인데 내놔라 내 파일 그러니까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사찰 문건 파일을 돌려달라라는 그런 시민단체 명입니다. 그때 그 단체로 연락을 받고 제가 그 혹시라도 저에 대한 사찰 문건이 있을지 모른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 그렇게 제가 봐도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결혼을 하고 지금 21년이 됐는데 한 20년 정도는 그 정치부 기사에 나왔었으니까요. 그러게요. 예.
아무 일도 안 했는데. 아무 일도 안 했는데. 예. 그래서 그때가 아마 2022년이었을 겁니다. 네. 그때 다 같이 신청을 해서 네. 다 같이 신청을 해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국정원이 사실은 어느 정도의 사찰 문건을 가지고 있는지는 지금도 잘 모릅니다. 그렇죠. 이제 예. 받으신 게 그런 예, 정도였고. 지금 잘 모르고 국정원이 준 것만 확인을 한 것인데 그렇죠, 그렇죠. 예. 그때 확인을 해보면 저는 제가 총 37건의 문건을 받았습니다. 네, 맞아요. 예. 37건 문건 받았고 예. 그때 문성근 배우님이 27건을 받으셨습니다. 예. 그리고 그때 이재명 지사님이 3건을 받으셨고요. 예. 예. 제가 참 굉장히 많은 많네요. 숫자, 예, 아주 많은 숫자였죠. 중대 사찰자군요. 제가 무슨 거기 국가 전복을 꿈꾸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생각했나 본데요. 예, 예. 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하여튼 시기상으로도 가장 길었고요. 근데 그 중에 많은 문건이 윤석열 검사가 등장하는 것으로 보이는 문건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예. 매우 많았고 그 중에 몇 개의 문건이 지금 거기 기자님께서 작성하신 기사와 관련된 문건들이 존재했다는 맞아요. 것이죠. 예. 그 방금 얘기하신 대로 이제 받은 문건이 사찰 문건이 37건이고 그 중에서 수사 상황이 기재된 사찰 문건은 이제 22건이에요. 예. 그 사찰 문건 받았을 때 솔직히 심정이 좀 어땠습니까? 물론 이미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받아보면 전혀 또 다른 느낌일 거 아닙니까? 좀 비유를 하자면 네. 이 비유 적합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시험을 굉장히 못 봤는데 네. 그 시험을 못 보면 낙방할 것 같은 기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낙방할 것 같은 기분은 있지만 실제로 낙방하는 걸 딱 보게 되면 기분이 굉장히 슬프고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런 것처럼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문건이 존재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그렇죠. 있었고, 왜냐하면은 그냥 그때 당시 벌어진 일들이나 주변 사람들,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엮어보면 추측은 할 수 있었는데, 추측한다는 것을 눈으로 보는 건 사실은 슬픈 일이죠. 예. 슬픈 일이지만 그래도 한편을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담담하게 받아들여졌고, 그리고 네. 또 시간이 워낙 또 많이 지났기 때문에 괜찮았습니다. 이제 더 흥미로운 거는 이제 수사 상황이 기재된 문건 22건 중에서 한 건을 제외한 21건이 윤석열 검사가 이제 대검 범죄정보 2 담당관, 대검 중수 2과장, 1과장, 그다음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장 이렇게 이제 승승장구하던 시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윤석열 검사가 이명박 정부에서 특수통 검사로서의 경력을 거의 완성을 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특수부 검사를 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칼에 비유를 하곤 하는데 이 칼을 간 거는 날카롭게 간 거는 전부 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루어진 거죠. 그렇다면 이제 윤석열 검사의 뉴욕행 얘기는 잠시 자세하게 나누기로 하고 그 뉴욕행 얘기를 제외한 다른 문건들에는 어떤 내용들이 다 담겨 있었나요? 개인적으로 어떤 사찰 내용들이? 개인적 사찰 내용들은 사실 매우 많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제가 그냥 제 표현으로는 팔자가 사나워서 네. 참 이사를 많이 다녔는데 결혼한 다음에도 참 이사를 많이 다녔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이사를 많이 다녔다고 하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물어보세요. 혹시 부동산 투기하시냐고. 그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네. 하여튼 그냥 이런저런 사정으로 예를 들어 전세 기간이 끝나서 가는 경우도 있었고 하여튼 이런저런 사정으로 많이 다녔는데 그렇게 이사를 한번 가면은 거기 그런 사찰 문건이 등장을 합니다. 이사를 갔다. 진짜 이거는 완전히 그냥 완전히 일거수일투족 동태파악이네요. 사무실을 옮기면 사무실을 옮겼다. 이렇게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VIP 인물이네요. 제목 중에 하나는 청와대 지시사항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냥 액면대로만 보면 청와대에서 지시해서 예를 들어서 노무현의 사위인 각 변호사님의 뒤를 계속 사찰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게 보이는데요. 제가 그래서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 제가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제가 야당 지도자도 아니고,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 하고 추측을 좀 해봤는데,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께서
어머니께서는 돌아가셨고 그 가까운 가족 중에서 사회생활을 대한민국에서 감히 버젓이 하고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어디 죽어 지내야 되는데 버젓이 사회생활을 하고 있어서 버젓이 감히 사회생활을 버리고 있어서 죽지도 않고. 아, 그렇군요. 예, 예.